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8일 오전 11시입니다. 내일을 가슴을 두근두근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과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잠이 안 오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밤, 내일 밤이야 이미 결과가 나온 다음이니까 포기를 하든지 이렇게 되겠지만은 오늘 밤에는 그래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가슴이 타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닐까요? 그 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선관위원장,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김오수 검찰총장, 김진욱 공수처장, 이런 분들의 운명은 3월 9일의 전과 후가 매우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김명수, 김오수, 김진 바랐던 것은 이재명 후보 당선 아닙니까?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법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법을 거꾸로 행사하고 국가 예산을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쓴 것 아닙니까? 이게 금권 선거 아니고 관권 선거 아니고 이게 뭡니까? 투개표 부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투개표 부정을 넘어서 공정선거 관리라는 대명제로 생각한다면 문재인 정권은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를 저질렀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도 시침은 똑딱똑딱 하면서 3월 9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 구도가 어떻게 됐느냐? 문재명 정권이란 말은 제가 처음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윤석열 후보도 따라서 쓰더라고요. 결국 문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됐는데 가만 들었다 보면은 이게 결국은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 구도로 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재명은 존재가 없고 문재인 대 윤석열 대결 구도로 가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정권 교체론은 작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항상 6대4로 유리했습니다. 6대4입니다. 그런데 안철수, 윤석열로 분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투표 하루 전에 3월 3일 극적인 단일화를 하니까 결국 이 선거 구도가 6대4 구도로 되었습니다. 6대4. 4는 뭐냐? 항상 문재인 잘한다는 사람이 4예요. 그리고 죽어도 정권 교체해야 된다는 사람이 6입니다. 이 6대4 구도로 선거판이 쫙 나눠져 버렸습니다.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은 제가 지난 30년 동안 한국에서 있었던 대선, 총선, 서울시장 선거 등등 한 번도 제가 예측을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그것도 며칠 전에 여론조사 알고 하는 것과 달리 1년 전에 예언을 했다든지 몇 달 전에 예언을 했는데 다 맞았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 대해서는 작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직후에 제가 압승한다고 했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압승한다. 500만 표 차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 머릿속에 들어 있었던 그림은 야권 단일화입니다. 야권 단일화만 되면은 정권 교체론이 이렇게 크니까 이거는 말릴 방법이 없다. 근데 그 경과를 보면은 결국 야권 단일화가 되었습니다. 즉 대동단결이 된 거죠. 그것은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입니다. 이 사람의 포용력과 인내심이 결국은 자신을 반대하던 홍준표, 이준석, 유승민, 마지막에는 안철수까지 다 품음으로써 6대4 구도를 완성하고 내일 투표장에 나가게 돼 있으니까 10% 포인트 내외 300만에서 500만 표 차에서 압승할 것이라는 전망을
좀 김칫국 마시는 기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예측을 항상 기록으로 남깁니다.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든지 글을 써서 하든지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적중했을 때 저의 정확도를 증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우리나라 정치에 가장 큰 원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 원리는 뭐냐? 보수는 분열로 망하고 좌파는 자충수로 망한다. 요 말도 제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말인데 이번에 보수는 분열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정치력 덕분입니다. 그런데 좌파는 분열했습니다. 어떻게 분열했느냐? 이재명, 이낙연 분열이 결국은 봉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좌파가 자충수를 두었습니다. 좌파 자충수는 두 사람이 둔 겁니다. 첫째 번 자충수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두었습니다. 왜냐?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나쁜 짓을 했을 때는 그 나중에 그 사람이 사퇴하고 나서 보궐선거 할 때 후보를 안 낸다고 당헌에 딱 적혀 있었습니다. 당헌을 무리하게 고쳐가지고 서울시장, 부산시장에 후보를 냈다가 일대 참패를 해버렸습니다. 화를 부른 거죠. 그때 그냥 오거돈, 박원순 두 사람 대신에 후보를 안 내겠다. 이렇게 했으면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작년 4월의 보선 패배는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첫째 번 자충수였습니다. 두 번째 자충수는 또 누가 뒀느냐? 이번에는 송영길이 뒀습니다. 송영길이. 뭡니까? 당내 경선에서 과반수 득표를 못한 이재명 후보를 당헌을 멋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과반수 득표한 것처럼 일종의 사사오입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 막 소송도 하고 했는데 그 당헌 당규를 보면 명백하게 그것은 결선 투표로 가야 되게 돼 있었어요. 이 두 실수가, 이 자충수가 결국 내부를 분열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문재인 대통령이 끼어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막판에 가니까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에 정우상 정치부장이 쓴 칼럼 제목이 누구보다 조마조마할 문 대통령입니다. 엄정 중립 외쳤던 문 대통령 여 편들며 대놓고 선거 개입, 정권 연장, 정권 교체 대충돌, 대선은 문정부 최종 평가. 이게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의 본질을 이재명 대 윤석열로 보는 게 아니라 문재인 대 윤석열로 보고, 그렇게 되니까 정권 교체론이 압도적으로 세니까 이번 선거는 윤석열에게 유리하다 하는 이런 설명인데, 현장을 뛰는 정치부장이 쓴 기사니까 현실감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선 초반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 고전한 데는 친문 분열도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를 맞덕지않아한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친문의 핵심들은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 대신 이낙연 전 총리를 도왔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정책을 필두로 문재인과의 차별화에 나섰고, 이재명 지지층들은 강성 친문들을 수박 똥파리라고 부르며 거친 태도를 보였다. 친문 분열로 이 후보 지지율은 문 대통령 지지율보다 항상 낮았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항상 40%대를 유지를 했는데 이재명 지지율은 35% 정도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정 중립을 외쳤던 문 대통령이 결국 움직였다. 윤 후보의 적폐청산 수사 발언에 문 대통령은 분노를 표한다며 제1야당 후보에게 전면전을 선포했다. 윤석열 후보가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정권 수사도 하겠느냐고 하니까 나는 정치보복은 안 한다. 그러나 과거 적폐가 드러나면은 그것은 이 사법 시스템이 있으니까 수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걸 가지고 정치보복으로 왜곡해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하라고 나온 겁니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대통령 지지율에 못 미쳤던 이 후보 지지율이 움직였고, 이 후보는 문재인을 지켜달라, 노무현의 비극을 재현할 건가라며 친문 친노에 매달렸다. 대장동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감옥 갈 것이라고 했던 여당 중진조차도 참 억울했겠다며 180도 태세를 전환해가지고 이재명 지지로 돌았답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약간 올라가다가 그것도 또 도루묵됐습니다. 이거 시간 지나니까. 워낙 그 논리가 안 맞으니까. 선거에 발을 들인 문 대통령은 그칠 게 없었다. 추경에 대해 속도가 중요하다며 자영업자들에게 대선 전 300만 원 지급을 독촉해 자영업자 표심을 흔들었다. 이게 대통령이 저지른 가장 큰 부정선거입니다. 330만 명의 자영업자들에게 방역지원금을 1인당 30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언제냐? 2월 23일 전후입니다. 오전에 신청하면은 바로 오후에 입금이 됐습니다. 300만 원 손에 넣으면은 사람 생각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330만 명의 자영업자 그 부인까지 합치면은 600만 명, 직원까지 합치면은 한 1000만 명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돈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10조 원을 득표용으로 뿌렸다고 보면 됩니다. 이 액수는 대한민국 생기고 나서 최대의 금권 선거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그 주에 이재명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다니까요. 근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주 말이 되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러니까 분위기가 또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전 언론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도하고, 여기 이재명 후보가 대선 토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초보 대통령이 괜히 푸틴을 자극해가지고 불러들인 것이다. 윤석열 후보를 잡기 위해서 젤렌스키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망언을 했습니다. 이게 또 미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막 소개가 되고 국내외로 망신을 하면서 역시 안보는 윤석열이다 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10조 뿌린 효과가 원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번 선거판에서. 과학적 기준도 없이 거리두기를 풀어준 것은 자영업자를 염두에 둔 정치 방역이다. 광주 쇼핑몰을 기화로 호남의 민주당 카르텔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자 문 대통령은 전북 군산을 찾아 우리 정부가 함께 했다는 걸 기억해달라고 했다. 탈원전 비판론이 거세자 향후 60여 년 원전을 주력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무마에 나섰다. 탈원전으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봤지만은 전기료 인상은 대선 이후로 미뤘다. 중립내각을 구성했던 전직 대통령과 달리 문 대통령은 행안부, 법무부 장관 등 선거 준부장관에 친문 정치인을 앉혔다. 선관위원까지 친여 인사로 앉히려 하더니 확진자 투표장에서는 직접 비밀투표 원칙까지 무시하는 사전투표 참사가 벌어졌다. 정부의 무능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연쇄 도발로 안보 불안이 커지자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뒷받침하는 강한 국방에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선거판이 이제 막판으로 치달으니까 북한까지 비판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4년 총선을 앞두고 비공개 석상에서 열린 우리 당에 표를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 하고 싶다고 말했다가 탄핵 소추까지 당했다. 비교해보면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문 대통령의 대답함은 40%를 웃도는 지지율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보다 훨씬 높은 정권 교체로는 우여곡절 끝에 야권 후보 단일화로 이어졌다. 이 안철수, 윤석열 단일화가 3월 3일 사전투표 하루 전에 이루어진 걸 뜻합니다.
40%는 상당히 높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많은 60%의 정권 교체론이 있다는 겁니다. 또 이 정권 교체론도 매우 단결력이 강하다는 겁니다. 결국 문 대통령의 선거 개입과 정권 교체 여론은 이번 대선을 이재명 대 윤석열의 구도가 아니라 문재인 대 윤석열, 정권 연장과 정권 교체의 한판 대결로 만들어버렸다. 정권 연장은 기호 1번, 정권 심판은 기호 2번으로 귀결되고 있다. 부동산도 탈원전도 소득주도 성장도 대북정책도 대선을 통해 확실한 심판 또는 개성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재명 후보의 승리는 180석보다 더 강력하고 그칠 게 없는 여당의 등장과 야권 소멸로 이어진다. 여권은 더 강력한 부동산, 탈원전의 시즌2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반면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정권 교체, 문재인 정권 심판, 소수 여당과 거대 야당의 동거라는 난제를 안게 된다. 노영민 전 비서실장 말대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업적이 이재명 후보의 탄생이 될지 아니면 문재인 정부가 심판을 받고 정권이 교체될지 9일 밤 결정된다. 조국 사태에서 시작된 문재인과 윤석열의 대결도 이제 마지막이다. 상당히 잘 쓴 글입니다. 내일 밤에 문재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동시에 한국의 사법부를 이 청와대 출장소 정도로 만든 김명수 거짓말쟁이, 그리고 대장동 수사를 덮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도우려 했던 김오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수사를 집요하게 했던 공수처 김진욱 처장, 그 외에도 뭐 가슴 졸인 사람 많겠죠. 저 박지원 국정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아마 지옥의 문턱까지 가는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